안녕하세요. 서점 챈들러입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022년도 상반기가 지나서 상반기 정리를 할 겸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많이 읽지 못한 책들 중에서 3권을 인상 깊게 읽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3권입니다. 좀 두껍죠? 어떤 책이냐면 먼저 올 상반기에 읽은 책 중에서 참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준 책은 히틀러를 선택한 나라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도 중요한 선택의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뽑은 것 같아요. 원제는 민주주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히틀러의 권력 부상과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입니다. 미국의 역사학자인 벤저민 카터햇이 2018년도에 출간한 책입니다. 이 뒷부분을 보면 분노와 오판이 부른 민주주의 위기를 되짚으며 국민은 어쩌다 나치를 택했고 우파 정치인은 왜 히틀러와 손잡았고 시대는 어떻게 민주주의의 죽음을 맞이했는가.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당대 유럽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인권이 가장 폭넓게 보장된 가장 선진적인 법 위에 세워진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정치적 자유와 그리고 예술, 학술 모든 면에서 당시 유럽에서 가장 선진적인 문명의 나라이고 도시였던 독일, 베를린. 거기서 히틀러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라고 하는 이 나치당이 전쟁으로 향해 가는데 전 국민이 동원되는 나라가 되었는지 정말 미스터리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책에서도 정확히 짚고 있듯이 오판이 있었고 그건 바로 정치 세력들이 극좌인 공산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연합했던 그리고 촌뜨기이자 무식한 히틀러를 자신들이 얼마든지 이용해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데 이용한 다음에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착각 그리고 그 오판이 결국에는 반나치 전선으로 연대해야 할 우파, 중도, 좌파 세력들이 오히려 이 히틀러와 나치당을 이용하는 그런 일들, 결국은 그로 인해서 히틀러는 차근차근 권력을 잡아갔고 마침내 1934년 8월 2일 대통령제를 없애고 자신이 총통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뿐만 아니라 국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온갖 법들을 국회 스스로가 만들도록 위협했으며 마침내 입법권마저 행정부로 넘기라는 법에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내달렸던 1934년 늦여름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이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즉 견제할 어떤 세력도 남아있지 않은 거죠. 국민은 국민대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패배와 굴욕적인 어떤 협정, 그 다음에 인플레 이런 것들에서 지지부진한 정치 세력에게 등을 돌리고 반유대주의 강한 국가를 외쳤던 히틀러와 나치에게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나 결코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게 나치의 폭력성에 국민들도 점점 그들의 정체를 깨달아가면서 선거를 하면 할수록 지지율이 떨어져 갔습니다. 다시 한번 선거를 하면 선거에 자금조차 없어서 선거에 나설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된 히틀러와 나치당을 살려준 것은 바로 우파 정치연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자신이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정권의 반기를 들면서 그 힘으로 정권을 잡았던 검찰 출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경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인권, 자유, 이것이 무너져 가는데 우리가 혹시 오판하고 있고 혹시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은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틀러를 선택한 나라입니다. 두 번째 책은 그 유명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입니다. 저는 이 책은 출간될 때 사두었는데 이번에야 비로소 읽게 됐습니다.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이 시대에 좀 읽어볼 만한 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굉장히 질문이 많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 예를 들어서 사피엔스는 기존에 이미 있었던 인간 속인 네안데르탈인이라든지 데니소바인 등이 자리 잡고 있던 곳으로 사피엔스족이 이동을 하면 네안데르탈인이라든지 데니소바인들이 멸종을 하는 거예요. 정말 사피엔스가 그런 멸종을 이끌었을까? 그렇다면 사피엔스의 성공 비결은? 이렇게 질문을 이어가면서 자신이 연구한 바들을 이렇게 써 나가더라고요. 그런 질문이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결국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어지는 호모데우스하고도 관련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인간이 자연스럽게 진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면, 지금 인간에게는 정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야말로 진화가 아니라 지적 설계, 즉 조작이죠. 지적 설계에 의해서 새로운 종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아주 전혀 다른 시대에 와 있다는 점, 그 점에서 우리 인류가, 사피엔스족이 앞으로 펼쳐질 세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떤 인식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334페이지에 있던 이런 질문이요.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밀레니엄의 여명기인 지금, 진화적 인본주의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히틀러와의 전쟁이 끝난 후 60년간 인본주의를 진화와 연관시키는 것은 금기였다. 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호모 사피엔스의 업그레이드를 옹호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프로젝트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신조와 생명과학의 최근 발견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 간극을 그다지 오래 무시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점, 제국에 대한 관점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특히 15세기 이후 17, 18세기 이른바 대항해 시대라는 세계사적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던 때 서구와 동양의 선택의 차이에 대해서도 흥미로웠는데요. 서구 유럽 왕실과 귀족, 상인들은 신대륙을 찾아서 엄청난 행동들을 하죠. 반면 중국, 인도와 같은 동양 대국들은 나갔던 함대조차 불러들이고 쇄국에 가까운 정책을 펼쳤다는 것. 차이는 어디서 온 걸까? 물론 기본은 경제적인 계산의 차이였을 것이고요. 권력이 가지고 있는 강도, 형태 여부, 과학 발전의 수준, 이 모든 것들이 관여된 것이겠지만 무언가 인식의 차이 혹은 세계관의 차이, 이런 점들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 그것은 여전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였던 거는 루이 15세와 미시시피 버블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 미시시피 강 유역의 개발을 두고 프랑스에서는 일종의 투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결국에는 버블이 터지게 된 거고, 이 신용, 프랑스의 신용은 떨어지고 금융의 위기가 오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프랑스 혁명을 결국 낳게 되고, 프랑스가 스페인, 영국에 뒤처지면서 식민지 정책에서 밀려나게 되는, 그리고 신용을 회복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니까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도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생명공학, 사이보그 공학, 비유기물 공학, 즉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더 나아가서 무엇을 원하고 싶어 하는 것까지 욕망을 조직 설계가 가능한 그런 시대까지 와 있는 지금, 사피엔스 미래, 우리 역시 아주 중요한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지 않고 재미있는 책이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인사이트들 많이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은 발터 베냐민 평전입니다.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 발터 베냐민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지식인이자 사상가, 문학 비평가, 문화이론가, 다양한 분야의 글을 쓴 저술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오랜 동안 관심은 가져왔지만 이제 비로소 일종의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발터 베냐민 읽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작해야 이제 이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본 축에 속합니다. 이 엄청난 평전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좀 모호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마르크스주의자인 것 같은데 또 유대 신비주의자이기도 하고 그런.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의 글을 좀 읽어보는 그런 프로젝트. 이 사람의 글이 하도 어려워서 제 채널에 댓글을 남겨주신 김재준 선생님, 베냐민 번역학이라는 책을 내신 그분께서도 처음에 베냐민의 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온갖 것들을 다 공부하고 섭렵한 뒤에야 비로소 이해가 가능했다는, 그 정도로 알레고리, 은유, 그다음에 이른바 사유 이미지라고 하는 그런 글쓰기 방식들, 그래서 특히 나중에 지적 유언장이라고 할 만한 역사 개념에 대하여서 보여준 어떤 역사 철학 태제라든지 너무 흥미로운 점들이 많은, 그리고 또 가장 유명한 기술적 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제가 이번 4월부터 전기가오리의 후원자가 됐어요. 전기가오리는 서양 철학을 공부하는, 그리고 출판, 번역, 이런 학문 공동체를 표방하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강좌들이 개설이 돼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몇 번에 걸쳐서 이 기술적 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을 읽는다고 해요. 때마침 또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지적 유언장이라고 하는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온다고 해요. 파시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걸었던 정치가들이 패배하고 그 정치가들이 자신을 배반함으로써 패배를 더 강화되는 순간 역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보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글을 쓰려고 했다는 것. 아마 베냐민은 자신이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신의 학문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기반이 되었던 프랑스가 결국엔 마지막에 배신을 한 것과 같은, 심장병을 앓고 그 높은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미국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 앞에서 프랑스의 배신으로 좌절하게 되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왔던 다량의 모르핀을 복용하여 삶을 마감한, 그리고 이후로는 무덤조차 찾지 못한 비운의 어떤 사상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점차 읽어가 보려고 합니다. 마르크스주의자이지만 어떠한 정치적 행동에서는 머뭇거렸고 유대 신비주의에도 끌렸지만 자신의 절친 숄렘이 이끄는 이스라엘로는 절대로 가지 못했던, 온갖 수집가, 장서가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자신의 장서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고, 어떤 면에서는 모호함을 보여주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주 단호한 그런 아주 앞으로 점차 알아가야 할 그런 사람이라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읽었던 이 세 권의 책,
지극히 개인적인 앞으로의 프로젝트를 위한 책도 있지만 사피엔스라든지 그 다음에 히틀러라든지 파시즘, 바이마르 공화국 같은 당시의 어떤 각 정치 세력과 독일 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공부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 모습들이 글쎄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